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C 언어에서의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알고리즘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드리고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식 그리고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집회 교환 프로그램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원하는 목적으로 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이 안에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실행 이런 단계를 거쳐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됩니다. 자,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과 해결할 문제를 파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조건은 무엇인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파악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단계가 설계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약속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찾아진 그 절차에 따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고 이 구현된 소스 코드는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인 이 설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코딩을 배우는 지금에는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전체 과정이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나누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전체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에러를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메모해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렇게 적어본다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한 프로그램의 에러를 줄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알고리즘을 소개해 보면 크게 문장 구조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그 절차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크게 이런 세 가지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 이렇게 이름 그대로 순차적으로 나열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형태를 순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 라면의 뒷봉지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물을 끓이고 라면을 집어넣고 스프를 집어넣고 뭐 몇 분간 끓인다. 뭐 이런 식이죠. 조건 구조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가지는 어떤 조건을 판단을 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조건 구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복 구조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 번 수행을 해야 될 때 반복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에 반복 구조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회차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순차 구조만을 사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차수부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코딩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입력받은 두 수를 합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우리가 수행했었던 절차에 대해서 알고리즘으로 기술을 해보면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두 수를 더한 후에 합한 결과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약속된 순서도 기호로 표기를 해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두 수를 더하고 더한 결과를 저장을 한 후에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것은 순서도입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가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기술을 합니다. 이 기술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C 언어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는 거 scanf라는 함수를 써서 다음과 같이 코딩을 했습니다. 입력받은 두 수를 더하고 그 더한 결과를 저장하는 명령문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건 역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코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형태는 알고리즘의 세 가지 문장 구조 중에 우리는 순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조건 구조와 반복 구조는 다음 차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고, 아직까지는 순차 구조만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연산식입니다. 즉, 문장 구조는 순차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곳에서 지금 덧셈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 자, 이 변수의 조작을 하는 이 더하기 기능,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연산자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즉, 변수를 조작한다는 건 변수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연산한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연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문장 구조를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식과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산식. 연산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식입니다. 수식은 지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3 더하기 5 이런 게 하나의 수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식은 이런 연산을 통해서 항상 하나의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결과값을 구하는 것을 수식을 평가한다, evaluate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런 수식 안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연산자가 위치합니다. 연산자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이런 것처럼 연산을 수행하는 문자, 기호들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변수에 포함이 되고 또는 이렇게 직접 숫자, 상수로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연산에 참여하는 값, 변수나 상수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피연산자, 오퍼랜드로 지칭합니다. 수식은 하나의 값을 갖고 이 수식을 계산하는 걸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산자와 피연산자, 지금 이 수식에서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자이고 피연산자는 앞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5가 피연산자가 됩니다. 이 연산식을 평가한 하나의 값, 결과값은 8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연산식에 대해서 코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은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은 실수형 변수 2개를 선언한 것입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구문입니다. 첫 번째 구문은 98이라고 하는 값을 이 국어 점수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줄은 국어 점수를 읽어오면 몇 점? 98점이죠. 98점에서 10점을 뺍니다. 뺄셈의 연산자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산식을 수행한 결과는 얼마가 되나요? 88점이 되겠죠? 이 결과값 88점이 계산이 끝나면 이 값은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매스라고 하는 수학 점수의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국어 점수에 있는 98점과 수학 변수에 있는 88점을 읽어와서 98과 88을 각각 더하게 됩니다. 이 더한 결과값 얼마가 되나요? 186점이 됩니다. 이 186점이 토털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토털이라는 값 186점이었나요? 자, 그 점수를 2.0으로 나눠서 그 계산된 값이 에버리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털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2로 나눠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토털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괄호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국어 점수에 있는 변수, 값, 수학 변수에 있는 값 읽어서 합하고 그 값을 2로 나눈 이 결과값을 에버리지로 집어넣도록 이렇게 수식처럼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에버리지 토털을 2로 나누는 이 연산의 결과와 다음에 나오는 이 연산의 결과는 서로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퀴즈로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원의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은 이 별표 기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에어리어라고 하는 면적 변수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죠. 자, 동일한 업무를 다음과 같은 코드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에 이건 에어리어예요. 이 변수에 먼저 곱하기를 이렇게 2개 붙이면 이거는 3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3을 2번 곱해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어리어의 값은 9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는 이 9라고 하는 값에 3.14를 다시 곱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에어리어에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기호에 대해서 생소하시죠? 물론 이 기호도 역시 익숙한 것 같지만 처음 보는 기호일 겁니다. C 언어에서 이 기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기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 연산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정의한 연산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입 연산자,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간단히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술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밖에 크다, 작다, 같다. 같다라는 표시는 여기 있는 것처럼 2개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산수에서는 이것이 같다였죠. 수학에서는.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표시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라 하는 뜻이 있었고 실제로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은가에 대한 연산자는 이렇게 등호를 2개 연결해야 그 같은가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참과 거짓으로 판단을 하는 논리연산자, 디트연산자 등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입연산자와 산술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는 변수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이 대입연산자입니다. 오른쪽 연산식의 결과값을 먼저 계산해서 왼쪽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넘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코드는 변수를 생성하고 실수형의 변수를 생성하고 다음에 3.14라는 값을 이 변수에 집어넣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수의 선언과 만들어 놓은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의 결과값을 유도하기 위해 계산하려고 봤더니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먼저 나타났죠? 자, 이곳에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이 값을 읽어와서 이쪽이라면 0 값을 읽어왔을 테고, 자, 거기에 20이라는 값을 더해서 최종 결과값은 2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만들어집니다. 그 20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리절트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수식. num이라고 하는 변수값을 읽어와서 0 값이 읽어질 테고 그 값을 100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자, 이쪽에 100이라고 하는 상수가 보입니다. 자, 항상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엇이어야 된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죠?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식, 이런 연산식 코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에러가 뜹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만든 함수가 있을 때 함수 수행의 결과값도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값을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대입 연산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각각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친숙한 기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수행하는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2를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누기와 나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누기. 자, 13을 5로 나눠라. 이 연산식을 평가한 결과값은 얼마가 되나요? 13 나누기 5. 우리가 수학을 했다면 13 나누기 5는 2.6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로 우리가 13 나누기 5를 수행을 하면 이 값은 2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왜 2가 나오냐면 13 나누기 5를 수행했을 때 몫이 2, 나머지가 3입니다. 그때 정수 나누기 정수이기 때문에 몫에 해당하는 2라고 하는 값만 평가를 해서 결과값으로 남게 됩니다. 즉, 나누기 연산자에서 정수 나누기 정수는 몫을 물어보는, 몫을 대답하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3,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3은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3 나누기 5. 자, 이것을 평가한 결과값은 그래서 몫에 해당하는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 나누기 정수.
정수라는 값이 나온 거죠. 실수로 우리가 나누기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3.0 나누기 5.0.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나눗셈 역시 소수점 아래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 나누기 5.0은 평가한 결과값이 2.6이라는 실수값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나누기 연산자에서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은 정수형으로 리턴이 됩니다. 반면 실수형 나누기 실수형은 실수형으로 그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직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로 기입하고 실행하면 해당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누기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 실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와 실수가 혼재되어 있는 이 수식은 어떻게 결과값이 나올까요? 13 나누기 5.0. 자, 이것을 수행하게 되면 정수형 나누기 실수형과 자료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도 에러가 안 뜨고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컴파일러가 정수형인 13을 13.0으로 바꿔준 후에 나누기를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은 2.6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누가 바꿔준다고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즉, 컴파일러가 실수형인데? 그래서 실수형 쪽으로 정수를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자료형을 바꾸는 걸 타입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변환, 자동 타입 캐스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실수형으로 하고 싶지 않아. 의도해서 나는 정수형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싶어. 실수형이 아니라 정수형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명확하게 정수형으로 바꿔서 계산하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컴파일러가 일을 하지 못하게. 자,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자, 이 5.0을 인티저로 취급해줘 라고 가로 열고 앞에 자료형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한번 실습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코드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신다면 지금 정수형 나누기 정수형, 정수형 나누기 실수형,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내가 인티저로 바꿔준 이런 형태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산자가 보이시나요? 더하기, 대입. 자, 이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넘이라는 변수에 값을 집어넣어라. 어떤 값을 집어넣죠? 오른쪽을 다 수행한 값.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제일 먼저, 자, 넘이라는 변수 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ad 해야 됩니다. 넘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와야 되죠. 자, 얼마 이렇게 읽어올 겁니다. 자, 그 읽어온 값과 5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하기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그 수행한 결과값을 이 넘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게 되죠. 자, 이런 역할이 이 연산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값을 읽어와서 이만큼의 액션을 수행해서 다시 집어넣는 것.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변수 값을 읽어와서 자신의 변수에다가 오퍼레이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축약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이곳에 적었던 이 빨간색 수식은 위와 같은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이런 기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증감연산자입니다. 증감연산자는 산술연산자 중에 더하기 빼기, 특히 1만큼 증가하거나 1만큼 빼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된 기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호를 한번 이 수식을 연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넘이라는 값을 읽어서 더하기 2를 하고 이 결과값을 자신에게 집어넣어. 즉, 지금 현재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서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합연산자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을 증가시키고 1을 감소하는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축약할 수 있는 기호 이 녀석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넘 뿔뿔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변수값을 하나 더 증가시켜라 하는 뜻으로 액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넘 뿔뿔, 넘 변수에 있는 값을 1만큼 증가시켜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넘, 변수 넘에 있는 값을 1만큼 감소시켜라. 하지만 이렇게 상수에 뿔뿔, 그럼 6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녀석은 숫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통째로 가로로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역시 수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감연산자는 코드에서 이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감연산자의 동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이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um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그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자, 메모리에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했죠. 자, 변수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자, 세 번째 코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때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오른쪽을 먼저 수행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을 수행해야 되는데 num이라는 변수를 만났으니까 read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라는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더하기 기능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은 이 read와 뿔뿔을 수행한 결과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이라는 결과값을 저장하게 될까요? 11이라는 결과값을 저장하게 될까요? 자, 이 read와 뿔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능 중에 이 코드는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먼저 num이라는 변수를 읽어와서 그 읽어온 값을 리절트에 먼저 대입을 합니다. 즉, 리절트에 읽어온 값 얼마? 10을 읽어왔겠죠? 10이라는 값을 리절트에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num이라는 값은 뿔뿔 11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리절트에 저장하는 값은 얼마가 된다? 10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printf,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읽어서 이곳에 출력해. 자, num의 변수의 값에 저장된 값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11로 뿔뿔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은 11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 코드를 통해서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자, 이 값도 역시 read와 뿔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뿔뿔이 먼저 위치하고 있고 num이라는 변수가 뒤쪽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는 뿔뿔이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일단 1 증가시킵니다. 지금 현재 num에 있는 이 11 값을 얼마로? 12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num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서 리절트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절트의 값이 얼마가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12가 집어넣어집니다. 즉, 리절트에 저장하는 값은 11이다, 10이다, 누구? 12가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뿔뿔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위치했느냐, 뒤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순서, 변수 값을 읽어오고 나서 리턴한 다음에 뿔뿔을 하느냐, 뿔뿔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값을 리턴하느냐, 이것은 이 위치에 따라서 누굴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증감 연산자의 순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늘 집회,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순차 구조를 갖는 문제입니다. 자, 집회 교환 프로그램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을 때 제가 86,000원이라는 금액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코, 당신은 86,000원을 입력했습니다 라고 확인이 뜬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만큼을 계산해 줬습니다. 어떻게? 86,000원이라는 것은 5만원권 1개, 만원권 3개, 5천원권 1개, 1,000원권 1개입니다 라고 86,000원을 지폐로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문제로 우리가 기술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 녀석이 입력되는 정보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정보는 지폐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각각 몇 장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지 계산이 돼야 되는지 이것을 아웃풋으로 리턴해주는 형태가 이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입력값은 정수죠. 정수이면서 하나입니다. 요구 조건은 지폐로 교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폐의 종류가 조건입니다. 주어진 조건 5만원권, 만원, 5천원, 1,000원. 그러면서 동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자,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이 이 값을 구해냈겠죠? 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해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했던 그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5만원권, 만원권, 지폐의 단위가 큰 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작은 부터 구해내야 될까요? 그쵸? 자, 큰 거부터 구해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5만원 개수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구하셨나요? 86,000원이 입력되었을 때 5만원으로 몇 장, 한 장이라는 결과값을 어떻게 구했나요? 만약에 총 금액으로 12만원을 입력했다면 5만원권으로 몇 장? 두 장이겠죠? 그건 어떻게 구했나요? 5만원권을 구한 후에 만원권은 어떻게 구했나요? 5만원권을 구한 후에 만원권?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 만원권을 구해냈을까? 본인이 생각한 그 방법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만원권 개수는 입력된 총액을 5만원으로 나눈 몫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만원으로 나눈 그럼 만원권은 어떻게 구했나요? 만원권도 그럼 입력된 값을 만원으로 구한 이렇게 구했나요? 86,000원을 만원으로 나누면 8이라고 하는 몫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원권 개수가 8은 아니죠?
자, 총액 나누기 많음.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값이어야 할까요? 총액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5만 원권으로 바꾸고 남은 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쓱싹쓱싹 나열해 보시고, 자, 정답을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입력은 총액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만 원권으로 나눠야 되는 것, 총액을 5만으로 나눈 목, 이 값을 N1이라고 하는 변수에 기록을 합니다. 그 N1이 5만 원권으로 교환되는 지폐의 개수죠. 자, 다음으로 남은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은 5만으로 나눈 나머지의 계산값을 잔액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 원권으로 나누는 지폐의 개수는 이 잔액을 만 원으로 나눈 몫이 만 원권의 개수가 됩니다. 또한 5천 원권 계산을 위해서 1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잔액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5천 원권, 1천 원권에 대해서도 수행해야 되겠죠. 자, 이 설계 과정에 대해서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절차,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이제 C 언어로 구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C 문법에만 맞추면 됩니다. 자, 총액을 위해서 변수 생성하고 5만 원권을 위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잔액을 기록하는 변수를 생성하고 자,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정도의 코드로 작성해 봤습니다. 입력되는 총액은 토탈, 잔액은 체인지, 그리고 N1, 5만 원권으로 나누는 지폐의 개수. 자, 그거를 넘 5만, 만 원권으로 교환되는 개수, 넘 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 안내문 나오고 스캔F. 토털 변수에 값을 저장합니다. 앰퍼샌드 주소 연사자 나와야 되고요. 자, 당신은 얼마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와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잔액, 체인지 값을 이용해서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등등으로 이 지폐 교환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C 언어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산식과 다양한 연산자, 특히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지폐 교환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차 구조, 조건 구조, 반복 구조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순차 구조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우선 실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가지 퀴즈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 연산식의 결과값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계산해 보시고 코드로 그 결과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와 실제 코드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소스 코드, 이 녀석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먼저 이 옆에 여러분이 메모를 남겨보시고 실제 소스 파일에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본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